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여러분께 다양한 뉴스를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열어야 양극화와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마시고 우리 군 내부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속감, 중간 간부들의 위해서 획기적인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연결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키우는 새로운 불신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강제로 자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납치 광고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도는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쿠팡 측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조사의 배경과 함께 방통위와 쿠팡,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해 보도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용자 불편을 다룬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의 경험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시각적 자료 등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납치 광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화면과 설명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이 덧붙여졌다면 이 같은 광고 방식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시청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노후 준비 수준에서 빈부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오후 1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우리나라 30에서 60대의 노후 준비 수준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노후 준비 실태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4개 영역에서 측정한 국민의 노후 준비 수준 점수는 69.9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지난해 8, 9월 전국 30에서 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4개 영역의 노후 준비 진단 지표를 토대로 면접 조사한 결과 5년 전 조사 때보다는 2.4점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가운데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 수준 상그룹의 노후 준비 점수는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30에서 60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 준비 수준 결과를 전하며 건강, 재무, 대인관계,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각 영역별 점수와 경제력에 따른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노후 대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해당 점수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출되었는지, 또 각 영역에서 어떤 요소가 평가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결과만 제시해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반영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나 노후 준비 격차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시청자들이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구분이 어려운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마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액상형 마약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일반 전자담배 기기로 투약해 거부감이 적고 주변에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점, 어디서든 투약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수 통계 지표를 인용해 액상 형태의 마약 압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3,300여 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마약을 바라보는 젊은 층의 시선을 언급했는데요. 젊은 층에서 필로폰이 진짜 마약이고 가벼운 마약은 마약이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는 마약 중독재활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더해져 마약 확산이 빨라진다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전자담배 기기를 활용한 액상형 마약이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태를 전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유통 방식과 필로폰만 진짜 마약이라는 왜곡된 인식, 압수 건수 증가에 대한 통계 수치를 함께 제시해 사안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만 해당 마약이 전자담배 형태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일상 공간에서 주변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도에 포함되었다면 문제의 실질적 위험성을 더욱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층 사이에서 액상형 마약이 손쉽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현실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더해졌다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파악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 치마 사고는 이제 집중호우나 장마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난 24일 뉴스투나잇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난 3월에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자리는 모두 복구됐고 차량 통행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 옆 주유소는 운영을 중단했고 꽃집을 운영하는 상인도 출근길에 사고 현장을 지날 때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상황에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현장 점검과 원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땅꺼짐 사고 현장이 복구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다뤘습니다. 특히 차량 도로가 복구되고 차량 통행이 재개된 상황에서도 일상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생활상의 영향을 인근 상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달해 사고의 여파를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어 관리의 필요성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 경과나 복구 현황 전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난 보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접근의 보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 바로 나무죠. 그렇죠. 원목 가구가 대세인 요즘 이 한국 가정집에 꼭 맞는 원목 가구를 만드는 성공기업이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 모두 생각하는 성공기업의 비결과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바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재료 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존재, 바로 나무입니다.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원목 가구가 대세인데요. 탁자부터 침대, 그리고 책장까지 오늘은 한국 가정집에 딱 맞는 원목 가구를 만드는 성공기업의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푸릇푸릇한 나무로 가득한 성공기업인의 출근길. 느티나무로 된 가로수를 지나가면서 느티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공기업인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원목으로 만든 가구들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막힌 코도 뻥 뚫리게 하는 이곳은 연구소인데요. 요즘은 원목 가구가 트렌드이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원목 가구는 망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해양성 기후와 아열대 기후에선 문제가 없는 원목이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바닥 난방을 중심으로 하는 특유의 구들 문화 때문에 원목 가구들이 영향을 잘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금이 갈라지거나 형태가 바뀌는 등 열에 쉽게 반응하는 것이죠. 원목은 비싸고 열과 습기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없었는데요. 가족을 위해 친환경 가구를 연구해온 성공기업인은 열에도 취약하지 않은 원목 가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원목의 자연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 테이블 상판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 원목이 수축이나 팽창을 하면 틈이 벌어지거나 줄어들도록 설계했는데요.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소파에 앉아서 식탁을 활용하기보단 바닥에 앉아 소파에 기댄 상태로 식탁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데요. 한국인만의 특징을 활용해 소파 테이블을 교자상 높이로 낮춰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교자상으로 시작해서 식탁을 만들고 소파도 포함하며 만든 가구 종류만 무려 8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성공기업의 성과 덕분에 다른 국내 가구점들도 원목 가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 레시피, 세심한 관찰력으로 효자 상품 만들기.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원목 가구를 만드는 과정은 어떨까요? 우선 도면을 만들고 규격화한 다음 정밀 가공에 필요한 CNC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단과 가공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만드는 가구는 회의용 테이블. CNC 프로그램에 도면을 입력하면 기계가 재료를 가공합니다. 원목이 좋은 건 모두가 알지만 문제는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성공기업은 품질 타협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샘플을 만들어서 손님들의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외국에 있는 OEM 공장으로 넘긴다는데요. 그렇게 원하는 디자인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다시 국내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도 낮추고 대중화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 옹기종기 모여 작업 중인 사람들. 가구를 고치는 것 같은데 전문가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구 매니저를 찾아온 두 손님. 창고 같아 보이는 곳에서 상담을 하는 중인데요. 6인 식탁을 찾고 계신 손님에게 정가보다 절반 가까이 낮춘 가격을 알려줍니다.
이곳은 기능에 문제는 없지만 배송이나 설치 중에 흠집이 생긴 가구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인데요. 70%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안 갈 이유가 없겠는데요. 목공 전문가의 설명에 따라 직접 수리하는 법도 배웁니다. 목재 메꾸미를 벌어진 틈 안에 채우고 카드로 긁어내듯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한 방향으로 사포질을 해주는데요. 마지막에 마감용 천연 오일을 바르고 열심히 닦아주면 완성. 햇빛에 잘 말려주면 새 가구로 완벽 변신합니다. 직접 가구를 고치며 얻은 구매 경험은 높은 재구매율과 만족도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성공 레시피, 좋은 품질은 기본,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 오래되거나 망가진 가구도 아무리 튼튼한 원목 가구도 세월은 무시할 수 없죠. 색이 바래고 흠집이 생긴 가구들이 보이는데요. 원목은 버릴 게 없다고 하는 성공기업인 원목의 재활용을 위해 황금손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원목 가구를 다시 칠하고 리폼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끝! 성공기업에선 주기적으로 원목 가구 리폼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모여 가구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지역아동센터.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책을 놓을 책장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자투리 원목으로 목공 체험을 하는데요. 아이들도 정말 재밌어합니다. 마지막 성공 레시피는 꾸준한 선행으로 ESG 경영 실천하기. 사람과 환경, 모두에게 이로운 원목을 만들고 공급하는 성공기업인의 목표를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성공기업의 믿음. 찾아라 성공 레시피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서현 학생 이번 찾아라 성공 레시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저는 한국의 생활 문화와 기후에 맞게 가구를 개발해온 성공기업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저도 집에선 소파에 앉아있기보단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처럼 생활하는 소비자들의 특징을 관찰하고 꾸준히 연구해온 성공기업인 덕분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원목 가구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앞으로도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더 좋은 가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20조 2천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모두 10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번 추경이 과연 팍팍한 삶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이 주 목적입니다. 일단 언론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KBS는 이번 추경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를 보도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사 직전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서민들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지금은 국가 재정 사용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한편 경향신문은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크게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 그리고 민생 안정에 5조 원, 그리고 세입 경정에 약 10조 3천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 활성화, 그리고 신산업 투자 촉진, 그리고 장기 소액 연체 탕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등 다차원적으로 정부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일부 언론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경제는 12.3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활력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이 모두 계엄 탓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신문은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며 혈세로 소상공인 빚 탕감하는 것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꼴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한편 일부 언론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번 추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뉴스원은 추경에 대한 벤처업계의 반응을 보도하였습니다. 벤처업계는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두고 벤처업계의 단비와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언론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정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면서 언론사마다 다소 엇갈린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아무래도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뭐 지원 방식도 그렇고요. 소비 진작 효과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좀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한겨레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방식의 특징들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정책은 보편성과 선별성을 절충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예. 모두에게 주되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준다라는 접근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이 지원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숙박, 영화, 전시, 공연예술 분야에서 할인 쿠폰을 지원받아 할인된 비용으로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한 장당 6,000원 할인 쿠폰을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 각각 2장씩 최대 6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환급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구매 시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20만 원짜리 1등급 에어컨을 구입할 경우 3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은 단기적인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 투입된 1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체 14.2조 원 중 약 30%가 실제 소비로 연결되었고 카드 매출액도 약 4조 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올 연말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1,300조 6천억 원을 돌파함에 따라 재정 악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랬군요. 일부 언론은 소비 쿠폰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예. 한국경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두고 국가 재정을 실험대에 올리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쿠폰 경제라 칭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소비 쿠폰은 단기 소비 유도에 불과하고 실질적 승수 효과는 없었다면서 코로나 시기에도 소비 일회성에 그쳐 구조적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자, 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이른바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는데 네. 일단 많이 베푸는 건 좋지만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사실 추경 때마다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우선 한겨레는 이재명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감당할 재정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네. 해당 기사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추경 지출을 뒷받침할 가용 재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추측을 하였는데요. 예. 한겨레는 새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국채 발행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가 재정 중독과 같은 야권의 정치적 공격에 매번 부딪혔다는 점에서 새 정부 역시 이러한 과거의 사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의 2차 추경에 대해 일정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재정 운영 방식과 정책 효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경기 부양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방식이 경기 진작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릴 경우에는
물가 자극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특히 1차, 2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약 1,3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한국 경제 역시 추경 편성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비추었는데요. 재정 대부분이 적자 국채에 의존할 경우에는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재명 정부가 210조 공약 이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한 재정 중독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외 신인도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일단 뭐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재정 투입의 효과라든가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건데 정확한 진단, 뭐 이런 객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여러 언론은 추경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 목소리를 보도하였습니다. 예. MBC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을 보도하였는데요. 송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든 졸속 추경안이고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예. 특히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대선 국면의 뜨거운 감자였던 호텔 경제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이처럼 야당의 거센 비판이 있는 만큼 일부 언론도 이번 추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적으로 접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아주경제는 이번 추경에 대해 해외 기관 발언을 다루었는데요. 시티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긴급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 추경 예산이 총 5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고 이 경우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향후 4개 분기 동안 0.38에서 0.77% 정도는 늘어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 국채로 조달이 되는 만큼 예. 향후 국가 채무와 금리 상승 압력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네. 오마이뉴스는 이번 추경을 두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소비 쿠폰, 건설 경기 부양, 신산업 투자 등 이른바 경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주목을 하였는데요. 예. 이러한 신속한 추경을 두고 경제 위기에 대한 긴박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이번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사실 추경 관련 보도를 보다 보면 이게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국민의 살림살이가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야의 정쟁도 그렇고요. 지원금의 규모 등에 치중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네.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성과 그리고 국가 재정 운용 철학을 드러내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사회적 의미도 크고 언론이 주목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경 보도들을 보면 정치적 갈등이나 추경 규모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30조 원 추경, 역대급 규모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지만 정작 이 예산이 어디에 그리고 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실질적 해설이나 분석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추경은 분명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컨대 예산 투입의 세부 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이전 정부의 추경과의 차이점 비교, 그리고 지출 항목별 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전망 등이 가능한 보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왜 이 시점에서 어떤 정책을 위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는가를 중심으로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추경을 통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삶이 어떤 체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도할 때 네. 언론의 감시와 해석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